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엘리트 청년 장용훈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용훈 씨는 북한에서 보위부장성의 아들로 태어나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자랐지만 체제에 대한 실망과 내적 갈등 속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인물입니다. 유학 생활 중 알게 된 북한의 해킹 활동, 아버지의 정치적 좌천, 김씨 일가의 권력 투쟁 등 그의 삶을 뒤흔든 여러 사건들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장용훈 씨는 어떻게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엘리트 세대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용훈 씨가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한국으로 탈북한 제 이름은 장용훈이고 나이는 27살입니다. 평양에서 보위부 장성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북한 사회의 최상류층에서 살아왔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 그리고 김정은 수령님의 특별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었습니다. 평양의 삶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자란 지역은 평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통제되는 특별구역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 권력의 핵심에 자리한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평양의 특별구역은 철저히 감시되고 통제된 곳으로 저희 가족이 누렸던 특권은 일반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급 주택에서 살았고 각종 물자들이 넉넉히 공급되었으며 학교에서조차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보위부와 군부 고위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고 평범한 주민들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커서 북한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김씨 일가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저는 스스로가 북한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의식하며 자랐습니다. 가족의 기대는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대 속에서 나만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북한 엘리트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은 일반 주민들과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고 저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세계에 갇혀 살아갔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엘리트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도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언제나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데올로기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나게 된 수진은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같은 보위부 장교의 딸로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왔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기에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평양에서의 데이트는 제한적이었지만 천편일률적인 체제선전인 영화를 보거나 모란봉, 대동강 근처에서 산책하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리던 특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평양에서의 삶이 안정적이라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 뒤에는 언제든 체제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럴듯한 불안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체제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저와 수진이는 함께 칭화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은 북한의 엘리트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었고 우리는 북한을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로 뽑혔습니다.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 밖의 세상을 직접 목격하는 첫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 우리 가족은 나에게 절대 조심해야 한다. 너는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다른 공기.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한되어 있었지만 중국 북경의 거리는 활기차고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상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며 다양한 옷을 입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는 언제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경에서 본 사람들은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 인터넷 속에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항상 2인 1조로 움직여야 했고 북한 대사관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인터넷 기록은 철저히 보고되어야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그 정보들은 우리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충격은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로 가르쳤지만 인터넷에서 접한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 듣던 모든 이야기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삶은 북한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북한이 우리에게 주입한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겪는 자유는 짜릿했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동안에도 북한 대사관의 감시는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사상교육에 소환되어 김정은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시금 다짐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상교육 시간은 점점 더 지루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체제가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그 속에서 충성의 의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 유학생뿐만 아니고 북한 젊은이들은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남한 드라마나 노래 등을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보고 알고 있으며 하나의 젊은이 문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숨겨야만 합니다. 자칫 실수로라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북한으로 소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수진과 나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함께 탈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칭화대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의 자유를 경험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억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칭화대 유학이 계속되던 중 북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오랫동안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북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숙청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김여정과 연관된 인물들 역시 좌천되거나 숙청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북한 체제에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위부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김여정의 몰락과 함께 그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나에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좌천 소식을 듣고 저는 평양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수가 적어졌고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하고 권위적인 존재였지만 이번 좌천 사건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침묵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아버지의 강한 확신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체제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좌천 이후 우리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평양에서 엘리트로 누리던 특권은 사라지고 생활 필수품마저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고, 아버지의 좌천 이후로 국가로부터 받던 지원은 거의 끊겼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일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고생해야 했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좌천 이후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기대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버지를 더욱 무너뜨렸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점점 더 큰 실망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좌천이 단순한 정치적 좌천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좌천 이후 나 역시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에서 밀려난 이후 나와 수진이 그리고 우리 같은 유학생들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 대사관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보고를 받았고 철저한 감시 체제 속에 갇혔습니다. 특히 저의 움직임은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유학 중이라는 특권 아래에 있었지만 감시와 압박은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나는 말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내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며 인터넷 사용 기록과 그 외의 활동을 보고받았습니다. 나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한마디로 인해 조국으로 소환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시의 그늘은 짙었습니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있다는 듯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한 직원이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질문은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확인하려는 듯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용훈 동무,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었어? 수업 중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있었어? 그들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캐물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책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내 사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내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질문에 체제를 찬양하는 답변을 준비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감시였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면 항상 내 컴퓨터가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2인 1조로 감시받으며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는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중국에 있었지만 북한 유학생으로서 나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북한으로 소환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감시 속에서 이상한 신호를 보냈다면 나는 즉시 북한으로 소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한 선배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북한으로 소환되었고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나는 더 이상 감시 속에서 조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감시는 나의 심리 상태를 무너뜨렸습니다. 매 순간 감시받고 있다는 불안감은 나를 짓눌렀고 나는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내 자유는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밖의 자유로운 세계를 접하면서도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감시의 압박감 속에서 나는 체제에 대한 실망과 탈출에 대한 결심을 점점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북한에서는 다시 사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유학생 사상교육이 재개되었고 나는 북한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소환되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사상교육은 언제나처럼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체제의 허상을 깨닫고 있었고 그 속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매 순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에 체제를 찬양하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북한의 현실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유학생활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같은 북한 유학생 선배로부터 북한이 국제적으로 벌이는 해킹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북한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해킹으로 8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생, 너도 알지? 북한이 해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거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지른 일이야. 그 돈은 김정은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고 해. 그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고립을 뚫기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군사 자원이나 김씨 일가의 사치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해 더욱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는 북한 체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을 억압하고 외부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나는 북한 체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수진이와는 우리 집이 어렵게 되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수진이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수진이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와 수진이는 단단히 결속되었고 점점 더 체제에 대한 실망을 느끼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유학생으로서 중국 내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었고 탈북 시도가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소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알아보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탈출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북한의 감시자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는 북한으로 소환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통제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북한의 억압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과정을 거쳐 마침내 북한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삶. 한국 사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스스로가 이질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놀랐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자유로운 언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이나 토론 방송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말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김 씨 일가의 사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던 북한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충격은 일상 속에서 느낀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게마다 물건이 거의 없었고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 질이 낮거나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마트나 시장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풍요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궁핍한 환경에서 살았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란 사건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과 정보의 개방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히 통제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고 인터넷도 엘리트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고 그동안 북한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이 왜곡된 정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은 내가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가장 큰 자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수진이가 있어 서로 의지하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 순간 실감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이와 나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에 맘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좌천된 이후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와 나는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부모님을 탈북시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함께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탈북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관여된 많은 브로커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수진이와 나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탈북시키고 난 다음 부터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직 북에 계셔서 마음 편히 자유를 만끽할 수 없지만 목숨 걸고 찾게 된 이 소중한 자유를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용훈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엘리트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체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장용훈 씨는 자신의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길 응원합니다. 장용훈 씨의 이야기가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누리는 자유를 위해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